안녕하십니까. 제8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 사회를 맡은 SBS의 김소원입니다. 네, 저희 SBS는 지난 2004년부터 7차례에 걸쳐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의제에 대해 한 발 앞서서 생각해보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한국 리포트의 그동안의 활동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급속한 고령화. 경제 규모가 증가해도 오히려 줄어드는 일자리. 2004년 출범한 SBS 미래한국 리포트는 한국 사회가 딛고 넘어가야 할 시대의 화두를 제시해왔습니다. 이런 인구 고령화는 한국 및 미국, 유럽 등지에서 두드러지며 경제 개발과 성장의 새로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Where intelligent technology is replacing entire categories of employment. 미래 한국 리포트는 100년대의 교육에 이어 개인의 행복과 가정 문제로까지 사회적 관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The involvement of adults after initial education in learning throughout their working lives. And the future of any nation shall be by way of the family.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리더십,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도 제시해 국민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기후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채우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규모 위주의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에 맞는 사회적 신뢰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0년 제8차 미래한국 리포트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소통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올해 미래한국 리포트의 주제는 소통입니다. 먼저 우원길 SBS 대표이사 사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우원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님, 강평을 맡아주신 이재호 특임장관님, 그리고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주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님,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 등 여야 의원님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시는 기업인 여러분들,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먼 스웨덴에서 오신 부 로스타인 예테보리 대학 교수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님, 캐서린 한 한국 비폭력대화센터 대표님, 롤랜드 빌링어 맥켄지 서울 사무소 대표님 등 미래 한국 리포트에 연사로 나서 주신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7차례 미래 한국 리포트를 통해서 일자리와 교육, 행복, 리더십, 기후변화 같은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8번째 미래 한국 리포트의 주제로는 소통을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내고 이제는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만큼 세계 중심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동체 건설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SBS는 수준 높은 공동체 건설 그 중심에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대한민국 사회가
왜 소통을 외치는지, 지금 진정 필요한 소통은 무엇이고 그 소통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는 다양성 존중의 문화, 그리고 이해다툼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갈등 조정 시스템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SBS 미래 한국 리포트에 많은 지혜를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8차 미래 한국 리포트 소통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8번째 맞이하는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세영 회장님을 비롯한 SBS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특별 연설을 해 주실 분들과 귀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SBS는 그동안 미래 한국 리포트를 통해서 경제 위기와 고령화, 교육, 기후 변화 등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인 소통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서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당당한 선진 인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DP의 27%나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해야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저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일할 때 판사가 말하고 싶은 법과 시민사회라는 신문 칼럼을 통해서 법원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언론은 가장 중요한 소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소통에 더 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회가 소통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2010 대한민국 왜 소통인가라는 주제로 한국 소통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 시점에서 왜 소통이 중요한지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성장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5위,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등 민주적 선거제도와 국민참여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제도 도입,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소통수단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사회 계층과 세대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세계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틀은 부족합니다. Learning to live with and even learn from these disagreements is the beginning of creating a just society. 대한민국 공동체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소통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 김용철입니다. 보신 대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후에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87년에는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는 지방자치 제도도 실시되면서 이제 시, 군, 구의원까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소통을 해야 할 정당은 22개, 언론사는 275개, 시민사회단체는 2만 3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에 이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도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갈등은 확산되고 국민들의 소통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19년 동안 대규모 공공 갈등은 624건이 발생했습니다. 연평균 37건이 발생해서 한 건당 평균 497일이 계속됐습니다. 평균 참여 인원은 무려 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도롱뇽 소송으로 유명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갈등은 4년 7개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갈등은 2년 1개월이나 계속됐습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계속된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는 2조 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0.77로 OECD 평균 0.44의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 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우리의 국민소득은 27%가 증가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70조 원 가까운 돈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자살은 끔찍합니다. 지난해
10만 명당 우리나라의 자살 인원은 31명에 달합니다.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OECD 평균보다는 3배 가깝습니다.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는 50%, 그리스보다는 10배나 많습니다. SBS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질이 낮은 원인을 소통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갤럽과 함께 국민들에게 소통이 잘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55%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평균 소통 점수는 55점을 부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낙제 점수입니다. 소통 대상별로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는 80~90%가 소통을 잘하고 응답을 한 반면, 잘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반면 사회 주체와는 소통이 잘 된다는 응답은 너무 적었습니다.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정부나 여당, 야당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15%대에 불과했습니다.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대한민국의 소통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나 정치권 등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과의 문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소통을 이야기하는지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님으로부터 제2 근대화와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소통 부진을 질타하는 국민의 소리가 높고 뜨겁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사회학을 공부해온 학자로서 바로 여기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의 다른 목마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서구를 따라잡는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돌진적 근대화에 따른 후유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적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놀랄 만큼 저조합니다. 빈부격차를 포함해서 시민들의 삶의 안전을 망가뜨리는 위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시 외치기 시작한 것이 소통 문제입니다. 빈곤 탈출, 독재 청산에 뒤이어서 오늘날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소통 갈증을 우리는 잘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 안에 제2차 근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을 열어야 그 기초 위에서 공정사회의 합의를 만들 수 있고 사회 통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협력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저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소통의 주요 행위자를 여당, 야당, 국회, 정부로 잡고 이들 사이의 소통과 함께 이들 각각이 매스미디어, 시민 집단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평가의 주체는 국회의원과 국민입니다. 즉 정치의 중심이 있는 100명의 국회의원과 이를 보는 1000명의 국민들이 이 표에 나와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소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측정했습니다. 국제 비교를 위해서 7개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민주화의 역사적 대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국제조사는 2007년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는 정치 소통에서 최하위에 속합니다. 8개 차원의 소통 능력을 종합한 정치 소통 총 역량이 최하위입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소통도 최하위입니다. 이 하나의 그림에 모든 자료를 포함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다 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소통 지수는 8개 차원의 대부분에서 최하위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국회의원의 평가와 국민의 평가는 매우 다릅니다. 국민이 보는 여야 소통은 가히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100점 만점에 23점에 불과합니다. 국회와 정부 소통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평균 점수는 49점이지만 국민은 30점이어서 매우 차갑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모두 50점을 훨씬 밑도는 매우 낮은 점수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50점을 겨우 상회하는 것이 두어 개 있는 형편없는 현주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구 뒤를 따라잡는 근대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다음 과제는 시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이는 제2차 근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도전을 뜻합니다. 서구로부터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지 되겠지만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비전, 꿈이 요구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 첫 단추이자 핵심은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문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서양과는 달리 동양의 소통 철학은 매우 겸손하고 포용적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결코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3대 원칙은 첫째,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 둘째, 상대의 말을 나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서로 차이에 압도당하지 않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실천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분열의 장이 아니라 차이와 더불어 공존하는 장입니다. 화의부동, 역지사지, 충서의 윤리는 모두 동양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소통 방식을 뜻합니다. 특히 지도자는 소통이 모범이 될 것을 요구받습니다. 한문 성인의 성자는 귀와 입과 임금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큰 귀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대화의 중심을 잡아서 정책으로 구현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리는 각고의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 땅에 일궈냈듯이 이제는 소통사회의 건설로 제2차 근대화의 길을 여는데 앞장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동양 문화의 소통 규범을 진정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도 소중한 발전의 잠재력은 저기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소통의 달인이 되고 정치인,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면서 소통사회를 향한 국가적 발전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크게 호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뒤를 쫓아가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세계를 이끄는 제2차 근대화의 선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정보 강국이 되어서 그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동양의 소통 규범을 잘 접목시킨다면 정치 발전과 함께 가정, 친구, 이웃, 학교, 직장을 소통 공동체로 만드는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과업에 적극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이처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소통의 주체들은 권위적인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서강대 나은영 교수팀이 연구한 지난 30년 동안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나라와 가족 중에 더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라라는 응답은 30년 전에 58%에서 지금은 10.9%에 불과합니다. 반면 나와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응답은 41%에서 지금은 89%, 90% 가깝습니다. 이제는 10명 가운데 9명이 나라보다는 자신과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깨끗이 옳게 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풍부하게 사는 게 중요한가를 물어봤습니다. 깨끗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4%에서 29%, 30%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풍요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응답은 70%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에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소통에 대한 요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방 지시형의 권위주의적인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감을 원하는 개인주의적 소통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통으로 볼 것인가? 소통에 대한 인식도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결과 중심형 소통에서 이제는 참여와 합의, 절차를 중시하는 과정 중심형 소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바람직한 지도자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자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0년 전에 비해 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추진력이 강한 지도자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이처럼 개인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운영은 권위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8%가 우리나라는 소수 거대 집단을 위해 운영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론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응답은 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초고속 성장의 그늘입니다. 성장의 신화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온 것입니다. 한국의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지난 49년 동안 1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보다 3배 이상 빨리 달려오면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결과를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수단이나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성공을 해도 국민들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79%가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은 연줄과 인맥을 통해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칙대로 살면 손해다, 이런 응답도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하면 좀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응답도 63%. 시청과 구청의 경우는 무려 77%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현실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부나 법원,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0%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9%에 불과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소통을 막는 것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격차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의 부족입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98만 원입니다. 최저 생계비 114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922만 원으로 하위 10%의 10배나 됐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격차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을 보완할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대비 8.3%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적 불안은 커지고 신뢰는 낮습니다. 대부분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8%에 그쳤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는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분들이 90%를 넘는 반면 처음 만난 사람은 16%만이 믿을 수 있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OECD 국가보다 가족이나 이웃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하고는 믿고 터놓고 지내지만 낯선 사람은 믿지 못하는 이중적인 소통 행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로 절반 이상이 강한 집단 이기주의와 권위적인 사회 지도층을 꼽았습니다.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해서 강한 집단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사회 지도층이 좀 더 권위적이지 않게 되면 국민들은 소통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평소 범하기 쉬운 소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북소리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게임. 누구나 잘 아는 노래들인 만큼 북을 치는 사람은 상대방의 제목을 쉽게 알아챌 거라 생각하지만 답을 맞추는 사람은 그저 어리둥절합니다. 좀 느껴봐줘. 나 못하겠어.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내가 강조했는데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수많은 그리고 고요한 북을 치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북소리를 듣는 상대방은 정작 노래의 제목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거리에서 이 남성이 데이트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되게 듬직해 보이고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좀 무서워서 피하게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평가처럼 데이트 신청 수락 여부에 대한 대답도 엇갈렸습니다. 호감형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몇 % 사람들 정도가 데이트 신청에 응할 것 같으세요? 다른 여성분들? 한 60%?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거절할 것 같은데. 몇 퍼센트? 80%? 그런데 한 가지 일관된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여성의 56.4%가 데이트에 응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반면 이 남성이 싫다는 사람은 39.2%의 여성들만이 데이트에 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판단에 그대로 작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생기기가 쉽지 않다. 소통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남들도 자신과 같으리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 할 때 소통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미디어와 소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인터넷 매체는 정보 전달 속도는 빠르지만 여론의 양극화를 유발해서 소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어떨까요? SBS는 네트워크 분석업체 사이람과 함께 트위터에서의 소통 행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2달 동안에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2달 동안 내국인 트위터 이용자 111만 명 가운데 이루어진 트위터 메시지 7,700만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트위터 메시지를 이렇게 전수 분석한 것은 이번 SBS가 처음입니다. 분석 결과 트위터 평균 팔로워 수는 72명에 달했습니다. 또 평균 69명을 팔로우하고 있으며 서로 팔로우하는 마팔률은 68%였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1%를 전체 가입자의 75%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이 보는 글의 85%는 상위 1%가 쓴 글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여론 주도층의 역할이 이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을 팔로워들이 리트윗을 통해 전파하는데 전체 리트윗의 절반이 8분 이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3.8단계만 거치면 전체 트위터 가입자를 만날 수 있는 역동적인 정보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팔로워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써서 전달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인들의 트위터 이용 보시겠습니다. 절반이 국회의원들은 트위터에 가입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백성훈, 정병국, 원희룡 의원이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김진애, 천정배, 이계한 전 의원이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당 의원들과 먼저 트위터 소통을 한 뒤에 일부 활동이 왕성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당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논란이 트위터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기타 세력이 비판 세력이 트윗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기타 세력이 논란에 가담을 하고 이번에는 학력 위조는 근거가 없다는 옹호 세력들이 나타나서 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논쟁을 벌인 뒤 트위터에서는 결국 타블로의 학력 위조는 근거가 없다 이런 쪽으로 세력이 기울게 됩니다. 트위터 안에서도 끼리끼리의 소통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가입자들과도 활발한 의사교환을 함으로써 여론의 정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와 닐슨의 조사에서도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찾아서 읽는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기존의 인터넷 매체와 달리 트위터는 새로운 소통의 매체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전문가들의 트위터 소통에 대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또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트위터와 같은 뉴미디어는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 혹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동의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witter, there's been this idea that you're better off if you're more authentic on Twitter. It's better for your brand if you're a company. It's better for you if you're a politician or someone who is in public service to just be open and honest and authentic about about the tweets that you send out because that gets a better response from people. 네, 그럼 이번에는 기업에서의 소통은 어떤지 기업도 소통이다라는 제목으로 롤랜드 빌링어 맥키젠 컴퍼니 서울 대표로부터 특별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롤랜드, please. Thank you. Good morning. Today, Sotong is on everyone's mind for the obvious reason
that depending on how well it's done, 대해서 our 생각하고 있습니다. society as a whole 왜냐하면 will 소통이 move 잘 forward 되느냐 못 or not. 되느냐에 따라 사회 With 전체가 that in 앞으로 mind, 나아갈 수 있느냐 SBS 없느냐가 has asked 결정되기 McKinsey to take a 때문입니다. closer look at 그래서 how so통 is SBS의 done 요청에 따라 within 저희 companies in 맥킨지에서는 Korea. 기업 And there's plenty 내에서 of reasons 소통이 why we 어떻게 need to look at this 일어나는지 particular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데는 In fact, the 분명히 recent 이유가 Series survey 있었습니다. has shown that a 최근 staggering 89% 삼성경제연구소에서 of 실시한 surveyed 조사에 CEOs in 따르면 Korea said that they felt 조사에 they had 응답한 problems 한국인 communicating with their 한국 CEO 중에 89%가 직원과 소통의 벽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의 CEO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CEO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내 장벽 허물기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직급 간, 부서 간, 그리고 본사와 해외법인 지역 간의 장벽 허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적절한 균형입니다. 상의 하달 방식과 구성원의 참여 사이의 균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어떠한 위험을 방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사의 소통의 길을 내고자 하는 CEO들은 장벽 허물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투명하고 개방된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장벽이 없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현대카드의 버나드 반 버닉 부사장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는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임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오후 한나절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최신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자리를 1년에 수차례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IBM의 이휘성 사장님으로부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참여하게 만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들이 지금 조직이나 또는 뭐 어떤 기관들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뭔가 상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르게 우리 회사가 다르게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특별한 디자인되어 있는 프로그램들과 그다음에 이제 정례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갈등 영역으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과 명확성 그리고 명백한 책임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의 하달식으로 접근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KT의 김일영 부사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통 중심으로 가면은 이제 디시전을 하는데 이제 스피드도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회사 안의 이슈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보 보안의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스피드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단계별로 이게 이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소통으로 이루어지면은 아래 사람하고 위에 사람이 다 합쳐서 한목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단축돼요. So in essence, Our third 소통 topic, with the rise 세 of new 번째 technologies
는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기술의 등장은 분명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KT는 전 직원에게 아이패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술 사용의 위험은 정보의 홍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의식 없이 그리고 효과성 없이 정보의 홍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카드의 이강태 사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그 미디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 우리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의지, 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진짜 중요하지. 그것만 되면 우리가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써서 주거나 그냥 마치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하나 하는 것처럼 굉장히 준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눈빛 하나도 굉장히 훌륭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To sum it all up, at the end of the day, participatory broad 요약하자면 결국 조직 내 장벽을 허물고 참여를 통해 폭넓은 소통을 달성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상징적인 툴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정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사결정 과정 중에 한국형의 강력한 리더십의 전통적인 측면 그리고 또 강력한 상위 하달식의 장점들 간의 최적의 부분을 찾아내고 공식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인풋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와 관련해서 한국 분들은 확실히 빠르게 신기술을 도입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목표와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맥킨지는 비위계적인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이미 훌륭한 수준의 소통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회사 내에서는 풀뿌리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도모함으로써 갇혀 있었던 한국 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한국 분들은 매우 열정적인 분들이시며 소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의 성공에 있어서 한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미래부장 신경렬입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기대하게 될까요? 그것은 믿는 사회, 열린 사회, 그리고 함께 가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SBS가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부터 높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도 공적인 시스템보다는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인식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법과 정책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여야 지도부, 더 나아가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정례 회동을 제안합니다. 정치는 우리 사회 소통의 대동맥과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18% 남짓에 불과합니다. 불통 수준을 넘어 거의 먹통 수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야 지도부, 더 나아가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통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소통지수 개발을 제안합니다. 소통지수는 각 부분의 소통 추이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신력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소통에 대한 모니터 시스템도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법과 질서의식 수준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부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웨덴 에테보리 대학의 로스타인 교수는 사회적 신뢰는 좋은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정부란 어떤 정부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로스타인 교수를 모셔서
특별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서 로스타임, please.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특별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희 예텐보리 대학의 정부의 품질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품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부의 품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관리들은 기존의 법이나 정책에 이미 명시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진 사건이나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은 공평성입니다. 이는 즉 정부의 품질이란 국가가 즉 정치적 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아니면 공공 서비스와 공공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또 정부의 품질은 민주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높은 정부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그 예입니다. 반면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정부의 품질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그리스가 그 예입니다. 공평성을 통해서 좋은 정부는 부패, 차별, 족벌주의, 정실잉사, 후견주의 등등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정부가 중요할까요?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품질은 경제적 번영, 그리고 행복과 같은 주관적 웰빙, 국민의 건강, 사회 정치적 신뢰, 내전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 감소, 국가 간 전쟁 발생 가능성 감소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품질은 민주주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저희 정부의 품질 연구소에서는 좋은 사회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사회에서는 저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사회에서는 유아가 사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객관적인 지표와 한 개의 주관적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한 국가가 좋은 사회 지수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정부의 품질 점수 또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품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100만 달러짜리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엘레노 오스트롬 교수는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 정부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좋은 정부를 구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과 학자들과는 다르게 저희 연구소는 이것은 인센티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문제였다면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과 징계와 같은 인센티브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나쁜 사회에 있어서 인센티브 체계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집행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저희는 정부의 품질은 집단 행동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부패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정직하다고 믿지 못하는 경우 사회 구성원들은 스스로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부패하지 않다는 것을 못 믿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부정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인도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없을 때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함정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함정이란
모든 사람들이 패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협력만 하면 다 승자가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정부의 품질, 사회적 신뢰는 정부의 부패, 차별적 대우, 높은 수준의 불공정성에 있어서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선은 항상 머리부터 썩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나쁜 정부에서 좋은 정부가 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빅뱅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관적인 규범에서 객관적인 규범, 정파적 정부에서 공평한 정부, 그리고 정파적이고 공평한 정부로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것은 세계은행이 정부의 효율성을 측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 투명성 기구의 청렴도 지수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수준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중간 정도로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은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품질 혹은 좋은 정부는 경제 발전, 행복, 그리고 좋은 사회라고 정의하는 이 사회를 위해 만듭니다. 한국 정부의 수준은 개선되었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나쁜 정부가 원인이라는 것이 저희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정부의 품질을 높이는 것 혹은 좋은 정부는 특별하고 얻기 힘든 것입니다. 러산 교수님 감사합니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사회로 가야 됩니다. 열린 사회는 소통의 중요한 조건이고 그 전제는 참여의 장을 넓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SBS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시범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는 정치적 소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민적 선거 참여만이 정치권의 불통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심원제 등 개방형 선출제 등 공천 참여의 개방성을 더 확대해서 정치권과 국민의 소통력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전문적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내에 비례 대표제 확대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갈등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의 공공 갈등 조정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980년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겪은 이후 CNDP, 즉 공공토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CNDP는 시민 참여형 갈등 조정위원회로 사안별로 12명의 위원을 선정해 공공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Alors, la CNDP,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est une institution indépendante, indépendante de l'État, indépendante des collectivités locales, indépendante des associations. CNDP의 중재안은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각 부처에 갈등 관리 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분쟁 해결법 등 관련 법도 갖추었습니다. 정책 결정자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타운홀 미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The more transparent it is, the more that they trust you and they realize the types of decisions you're making, and so they're more comfortable with your decision making and feel that you have their interests at heart. EU는 유럽연합 가입, 유로화 사용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론 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론 조사는 단순한 여론 조사와 달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게 한 뒤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On difficult issues where there are big divisions in the society, we nevertheless are able to overcome those differences with this particular design where the people, if they really think about an issue and talk to each other, it turns out they're very smart. 스웨덴은 국가조사위원회를, 덴마크는 기술위원회를 두고 환경과 주거, 의료 등 공공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기구들은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심의 절차의 주체가 되면서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에 함께 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빈곤 등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수용될 수 있는 포용적 소통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소통의 통로가 온라인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진보는 건전한 토론 문화 없이는 사회적 소음만 양산해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토론식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잠시 후 캐서린 한 선생님이 소개할 비폭력 대화법을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폭력 대화센터 한국 대표인 캐서린 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폭력적 언어가 얼마나 소통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비폭력 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비폭력대화센터의 캐서린 한입니다. 여러분, 소통을 잘하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즐겁게 소통을 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저항을 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사회는 성숙한 대화를 하는 기회를 많이 놓쳤죠. 그리고 그 대신 소통에 방해가 되는 폭력적인 사고방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어린아이가 막 기어다니다가 책상 다리에 머리를 땅 부딪히고 울었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 대부분은 우선 아이를 안아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책상 다리에는 어떻게 하죠? 네, 떼치, 그러지요. 그리고 책상 다리를 때려요. 어떤 때는 그 아이 보고도 와서 때리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박수까지 쳐줘요. 여기서 이 아이가 배우는 건 뭘까요? 내가 아플 때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다 넘기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때리는 거구나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소통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폭력 대화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선 아이를 위로해줘야겠죠. 아팠어. 놀랐겠네. 그 다음에는 책상 다리에게도 너도 아팠겠네. 다음에는 둘 다 아프지 않게 수건을 감아놓자. 여기서 아이는 다른 거를 배웁니다. 내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구나. 그리고 둘 다 아프지 않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먼저 미리 말씀드린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을 때, 그 어렸을 때 배웠을 때 그게 몇 살까지 간다 그러죠? 그런 버릇이? 네, 80이요. 요새는 고령화 세대라서 100살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린을 아시죠? 기린은 목이 긴데 그 위에 있는 머리에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육상동물 중에서는 가슴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넓은 가슴을 가진 기린형 소통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칼식 방법인데요.
자칼식 그 소통 방법은요,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모두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키는 대로 해. 너 그것밖에 못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라면서 이런 말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의 소통 방법은요, 기린형 소통 방법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서로의 느낌과 감정을 알아주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해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또 삶의 의미나 보람 같은 이런 욕구를 찾아서 연결하고 부탁하는 소통 방법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5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그래요. 엄마, 나 영어 98점 받았어. 엄마가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이틀 후에 우연히 엄마가 보니까 실제 점수가 78점인 거예요. 이때 이 거짓말을 하는 베이비 자카를 잡아놓고 부모님들한테서 나가는 첫 마디가 대개 뭐죠? 네, 왜 거짓말했어? 너 어떤 인간이 되려고? 심지어는 너 부모한테 그렇게 속이려면 너 집 나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아이라면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두렵고 겁나고 죄책감도 느끼고 또 짜증도 나고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엄마나 아이나 둘 다 힘들고 상처받고 소통은 단절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른 소통이 가능하죠. 우선 엄마가 자기 답답하고 걱정되고 끓어오르는 이 마음을 우선 정리하고 나서 엄마 입에서 나가는 첫 마디는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네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와서 속상했어? 네. 근데 엄마나 아빠는 네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건 어떻게 생각해? 먼저 번에 성적 안 나왔을 때 엄마가 때렸잖아요. 이때도 네가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지가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그걸 피하고 싶었어? 네. 근데 네가 밖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편하게 와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쯤 되면 이 아이가요, 이 엄마 말을 믿어도 되나 하고 침묵을 합니다. 침묵도 우리가 계속해서 잘 들어줘야 해요. 엄마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어색하지? 네, 엄마 옛날식으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는 문제 해결로 나갈 수 있는데요. 그때도 엄마가 일방적으로 여기 가서 이거 배워가 아니라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엄마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이가 문제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기린형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자칼형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아이를 너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야단을 치는 때나 이런 기린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소통을 할 때나 그 밑에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린식 대화도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인내심을 갖고 배우셔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나 전문가를 길러내는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소통의 토양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소통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달라지리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강연에 나선 연사분들은 그 소통의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힘을 발견하고 갈등의 씨앗을 소통으로 대체할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소통을 권력으로 표현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2010년 대한민국이 왜 소통을 외치고 있다는 것은 보수의 진보의 이념 대립도 아젠다와 이슈의 내용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권력, 즉 힘의 충돌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충돌을 피하고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인과 언론이 정부와 국민사회에서 상황과 현상을 분명하게 해석해주는 소통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SBS가 바로 그 중심에 서서 우리 사회의 소통의 혈액순환과 같은 소통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이재호 특임장관께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SBS 윤세영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불통의 주범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를 거치고 식민지가 끝나면서 분단이 되고 또 분단이 끝나면서 군사 독재가 장기화되면서 그 가운데서 권력이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나라의 경제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만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물려받은 유산, 즉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패가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권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소통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부패와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 지수가 CPI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작년과 금년에 10점 만점에 5.4 정도입니다. 세계 18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9등, 40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가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 180개국 중에 150등 이하 180등까지 된 나라는 대개 반부패 청렴 지수가 2점에서 1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청렴한 나라일수록 경제 수준이 대개 3만 불 이상 1인당 GDP 올라갑니다. 부패한 나라일수록 경제 수준이 대개 5천 불 미만에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금년도 UN CPI가 발표한 세계 반부패 청렴 지수 17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39등을 했는데 이 39등이 2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40개 나라 중에 우리와 같은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소득 3만 불 되는 나라가 이 40개 나라 중에 24개 나라가 되는데 2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체제를 갖고 있던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5년마다 선거를 치르면서 불신과 부패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패가 가장 심한 곳이 정치와 공직사회입니다. 이 정치와 공직사회의 부패는 선거를 통해서 양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년마다 승복의 문화보다가 반항의 문화, 저항의 문화, 투쟁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정치를
섬김의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부패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부패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공정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제야에서부터 야당을 거쳐서 여당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정치 한가운데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반성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당이 되어서 정권의 한가운데 있어 보니까 투쟁의 역사로서는 더 이상 나라를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고, 더 나라를 소득 3만 불 시대도 갈 수 없고 발전시킬 수 없다. 이 투쟁의 역사, 투쟁의 철학을 섬김의 철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섬김의 철학으로 바꾸려면 아까 한상진 교수가 이야기했던 남의 말을 반대자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자 의견을 존중하고, 반대자와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문화, 반대자의 의견과 자기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 이런 섬김의 문화로 한국의 정치 체제가 바꿔지지 않으면 저는 소통은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공정사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화 민주화의 시대에 남은 이 부패와 불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그걸 치유하지 못하면 선진국을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제가 정권에 들어와서 체험적으로 느낀 반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SBS에서 이 중요한 이 기획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불신과 부패의 근원적 처방을 해야 할 때다. 이 근원적 처방은 정치적 대결단, 정치인들의 대반성, 소득 50불대의 정치체제나 개인소득 50불대의 정치체제나 개인소득 2만 불대의 정치체제가 똑같습니다. 국가자산이 10조도 안 되는 나라의 정치체제나 국가자산이 300조가 되는 나라의 정치체제가 똑같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의 대부분의 소득을 외국에서 가져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50불 미만의 대부분 내수에 의해서 소득을 채우던 시대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똑같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정치체제가, 한국의 정치와 정당은 지력이 다했다. 여기에 객토를 하고 장물을 교체하고 이런 정치적인 대결단과 정치개혁과 정치적 변화가 없이는 한국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부패가 사라지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기로에 한국이 서 있다. 이 시점에 SBS가 매우 좋은 주제로 설정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투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후기의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차 미래한국 리포트 2010 대한민국 왜 소통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BS는 앞으로도 미래한국을 여는 언론으로서 그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